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경로서를 들었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진술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의 다른 해병대 간부로부터 처음 확보한 건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준희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해병대 한 간부는 공수처 조사에서 작년 8월 1일 오전 회의에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 관련 언급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8월 1일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박 대령은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7월 31일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VIP가 경로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해 왔습니다. 김 사령관 집무실에서 둘만 있을 때 이뤄진 대화라 진실 규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를 들었다는 추가 진술이 나오면서 박 대령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김 사령관에게 이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IP 경로설 추가 진술 확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내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경로설은 이번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로부터 넘겨받은 언론 브리핑 자료를 국가안보실장에게 7월 31일 오전 서면 보고한 사실, 그리고 그날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린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50분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가입자명이 대통령실인 유선 전화를 받은 사실도 공수처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김 사령관이 대통령 경로를 전한 것으로 지목된 8월 1일 회의에는 김 사령관의 다른 참모 여러 명이 참석한 만큼 추가 진술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해병대를 위해서 부하와의 대면을 거부한다는 김계환 사령관. 대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거라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앞서 보신 대로 추가 증언까지 나온 상황인데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의 대질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어제 자정 무렵까지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사를 나올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질 신문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대질을 하는 게 해병대에 이롭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오늘 재조사 어떤 부분 중심... 김 사령관 거부로 박정훈 대령과 대질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1시간가량 먼저 나온 박 대령 측은 대질 조사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군 조직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휘권을 걱정한다는 것은 뭐 좀 어폐가 있지 않냐. 박 대령은 대질 조사를 원하는데 김 사령관이 거부한 데다 공수처가 박 대령에 이어 또 다른 해병대 간부의 VIP 경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면서 박 대령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향후 수사는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실제로 VIP 경로가 있었는지,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파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그날 최상병 관련 수사 보고가 없었다는 게 그동안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김 사령관도 VIP 경로를 말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격 업무에 들어간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통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아직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조직이 생겨난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오 처장은 취임식에서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외부 압력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추가 진술이 확보된 가운데 국회가 다음 주 28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편을 들라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채 이탈표 단속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국회가 다음 주인 28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마지막까지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거부권 재심의 요청된 그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해온 야권은 일제히 표적을 국민의힘으로 바꿨습니다. 재표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지 국민을 선택할지 정하라며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한때 같은 당이던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압박했습니다. 추경호,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의원님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 찬성표를 던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어에 나선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들이 모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도부가 전원을 일일이 접촉해 단속하면서 이미 소신 투표를 예고한 김웅, 안철수, 유이동 새 의원의 진위도 파악하겠다고 진화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여론에 대한 우려는 있다면서도 추가 이탈표는 없을 거라며 분위기를 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탈표를 막아야 하는 여당과 최대한 표를 확보해야 하는 야당. 21대 마지막까지 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마지막 본회의는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야의 공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야권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재표결에 찬성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해병대 예비역인 당원이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3명이라는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원인 해병대 예비역이 당이 용산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기 바빴다고 일침하면서 의원들이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당원은 더불어민주당 행사에도 참석해 호남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또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호 의원님, 최혜병의 고향은 전북 남원입니다. 지역구 주민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선서했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건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 등 3명입니다. 민주당은 2명이 더 돌아섰다. 영남권이 흔들린다며 여론을 조성했고 국민의힘은 결과는 그대로라며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괜한 선택을 했다. 장고 끝에 악수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결과론적으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당 지도부 눈치를 보지 않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낙선 또는 불출마한 의원들, 이번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변수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재석 3분의 1을 넘지 못해 폐기된다 해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합니다. 국민의힘 22대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은 이미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데 어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할 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자회견에서 취지를 밝혔기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과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참모를 앞세운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책실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대통령실의 첫 사과였지만 브리핑에서 정작 강조한 건 대통령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안을 처리했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을 밝힌 건 정진석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10번의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입장을 밝힌 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단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방송3법,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룬 쌍특검법 등에서는 모두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순서상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에는 거부권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따로 열었고 회의 주제는 총리 몫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고 총선 참패 뒤에는 자신부터 먼저 바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엔 모자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MBC 뉴스 강연소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호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소주만 10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사고가 음주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피해가려는 계산된 진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도 기자들 앞에 서지 않겠다고 버티던 김호중 씨는 조사 종료 6시간 만에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 씨는 사고 당일 스크린 골프장과 음식점, 유흥주점까지 3차례 술자리에서 모두 10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주는 거의 입에 대지 않고 소주만 마셨다는 겁니다. 또 사고는 휴대폰과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다 실수로 벌어진 거라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술은 마셨지만 그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아니라고 한사코 부인한 건데 이는 경찰이 벼르고 있는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을 피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마실 시간이 길면 이게 음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 또 무죄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상이 성립하려면 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인정돼야 하는데 정상적 운전이 가능했다고 강조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란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목격자 진술과 당시 통화 내용 등 김 씨가 정상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취해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는 겁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 측은 일단 내일 공연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레 법원 심사가 잡히면서 24일 공연 출연은 무산될 걸로 보입니다. 소속사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지만 수십억대 공연 매출과 위약금 때문에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어서 MBC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속보입니다. 서울대에서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몇 해 전에도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강력한 처벌도 명확한 대책도 없이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시 미온적인 대처가 이번 사태의 토대가 된 건 아닌지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서울대 교내 곳곳에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서울대 남학생 8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7명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며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동기 여학생들을 먹는 것에 비유하며 외모를 품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대화방 내용까지 공개됐습니다. 여자 동기들, 선후배들 이제 이렇게 사진 막 치마 자락 같은 거 찍고 불법 촬영해서 그 공유하고 성희롱하고 뭐 누구 보고 싶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파문이 일자 가해자들은 얼마 뒤 익명의 사과문만 남긴 채 군대에 갔습니다. 서울대가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대부분 법적 처벌도 없이 그대로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그제 MBC 보도 후 하루 만에 부총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서울대는 당시에는 이런 대책을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남자들 카톡방이 다 비슷하다, 피해자들이 예민하다며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가 이번 사건의 토대가 된 건 아닌지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하고 주로 이렇게 막 주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텔레그램에 가서 지인 능욕을 하는 게 아닌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좀 전조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로부터 5년 뒤 디지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얼굴 없는 가해자와 외로운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막 꿈속에서 계속 막 죽어요. 막 찔러서 죽고 총 맞아서 죽고 교통사고를 죽고. 항상 그 범인이나 뭔가 나를 그 공격한 사람의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가해자가 주변에 있을 거라는 의심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렵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의심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으니까 아예 모르는 놈이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범인을 쫓아야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해왔던 거고 그 과정에서 더 큰 피해에 노출되고 더 큰 트라우마에 쌓이고.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네, 이번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탐사 취재한 팩트앤이슈팀 조국현, 남효정 기자와 취재 뒷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12명과 체포된 피해자 중 2명이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는데요. 남효정 기자, 처음 이 사건 접했을 때 기자로서 어땠나요? 네, 저희가 처음 피해 여성을 만났을 때 4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3년간 이어진 피해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거듭 수사를 중단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낸 과정은 취재기자인 저한테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원래 이게 지인 능욕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졌던 범죄잖아요. 근데 이번 범행은 이런 명칭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악랄했던 것 같은데요. 네, 피해자의 사진으로 음란 행위를 하면서 불법 영상을 만들고 또 이를 유포한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 피해 여성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장기간 지켜보면서 사진이 교체될 때마다 조작에 이용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있었죠. 또 더 나아가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성적으로 조롱하며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범죄가 결합된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지인 능욕이나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조욱현 기자, 이 음란물 합성에 대한 딥페이크 방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4년 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에 반포할 목적,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인데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단순 제작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주범 박 씨의 경우 단체 대화방 20개의 조작 음란물을 올렸는데요. 각 방에 최대 50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직간접 가해자는 훨씬 많을 텐데 단순히 본 경우는 잡기도 어렵지만 처벌은 더 어렵습니다. 추적단 불꽃 원은지 씨가 했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주범 박 씨와 소통하는 2년 사이에 영상을 합성하는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 대책 마련 속도는 더딘 게 현실입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자의 학과나 학번, 이름들이 공개가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제작물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면 그 더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만큼은 피의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현, 남효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AI 기술, 그중에서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는 새로운 범죄 유형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규제도 함께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편리함을 누리는 동시에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을까요? 정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쟁 중 군인들에게 싸우지 말고 집에 가라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Шановні захисники, я раджу скласти зброю і повернутися до своїх сімей. На цій війні не варто вмирати. AI 기술로 만든 가짜입니다. 미국에선 민주당 당원들에게 대통령 목소리로 투표하지 말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인공지능이 선거 조작에 이용된 겁니다. 한국에선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한 투자 사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박순혁 교수님의 QF 어린이재단 개최에 감사드리며 날개를 단 발전 속도에 세계 각국에선 AI 기술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U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을 만들어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테러 수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곤 CCTV를 활용한 안면 인식이 금지되고 어기면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AI 안전 테스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지난해 AI 기본법 초안이 마련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 AI 정상회의에선 혁신, 안전, 포용성 등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는 법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냐 개발이냐 가볍지 않은 논쟁에 22대 국회에서도 마냥 속도를 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됐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라인 야후 사태. 그동안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수단으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부당하게 선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지분 매각을 압박할 수도 있는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지난 10일 중요 안보 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신속히 결정됐습니다. 日本の情報保全体制をしっかりと強化す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経済安保分野にも拡大したセキュリティクリアランス制度、日本も作ったと。 공식 명칭은 중요 경제 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밀 정보나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중요 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인 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サイバー攻撃の対応などに関しての情報では、重要経済安保情報に該当しうると、その情報を取り扱う LINE ヤフーなどの担当者が今回の法律によって影響を受けることがありました。 다만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부의 전망입니다.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왔던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새 법률을 근거로 합법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가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운전 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 금지, 속도 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갑자기 나이로 해서 제한하면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새로 따서 하는 사람은 힘들겠지. 나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 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 최소한 70세 이상 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은 모르지만 65세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임기를 2달 남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주 3박 5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2,8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글과 주미 한국대사관 등을 방문했다는데요. 그런데 류 위원장이 귀국한 뒤 미국 본사에 연락을 받은 구글 코리아가 방심위를 항의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내막인지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 코리아의 간부 2명이 어제 오후 방송통신심의위를 찾았습니다. 이례적인 항의성 방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방심위의 국제협력단장 등을 만나 몇 가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구글 측 인사들을 만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사전 협의되지 않은 질문을 던진 이유와 면담 직후 낸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15일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구글을 찾은 류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의 범죄 생중계 영상이
유튜브에서 장시간 노출됐다고 구글에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고 마컴 에릭슨 부사장 등 구글 관계자들이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 위원장은 귀국 뒤 첫 출근인 그제 간부회의에서 당시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미팅에서 인상 쓰고 언성을 높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류 위원장 스스로 자랑하듯 얘기했다는 겁니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공식 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칠 수 있겠냐면서도 쳐도 쾅 치는 건 아니었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지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국제적 망신이 따로 없다며 무례한 회의를 처음 경험했을 구글 임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죽하면 구글 측에서 류 위원장 출장 이후에 방심위에 항의 방문을 왔겠습니까? 방심위가 앞으로 구글과 미팅을 잡기가 힘들 거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고요. 류희림 위원장은 물론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방심위 관계자 역시 MBC의 여러 차례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 도중 각 기관들과의 실무 협의 성과라며 2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특히 구글에게서 불법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차단을 약속받았다고 공개했는데 이 대목이 항의 방문까지 받게 된 배경인 걸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미국에 머물던 지난 16일, 방심위는 2쪽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의 불법 유해 콘텐츠를 최대한 신속히 삭제 차단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는 제목입니다. 구글의 마컴 에릭슨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이 류 위원장에게 약속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새벽 에릭슨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위원장이 최근 한국에서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요청 10시간 뒤에야 유튜브에서 삭제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신속 조치를 요청했고 에릭슨 부사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류 위원장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허위 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선제적인 자율 규제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자율 규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걸로 기대한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배포 직후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우선 가치로 표방하는 구글이 외국 심의기관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격한 인권 침해나 개별 국가의 실정법 등 객관적 근거가 전제돼야 구글의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구글은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영상 삭제 요구 때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5.18 왜곡 처벌법 시행 이후 삭제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MBC는 류 위원장의 방문 성과라며 공개한 구글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추가로 질의했지만 방심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을 받고 부당한 수사를 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런 내용의 인권위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을 기각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장을 입증하는 인권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 군 인권센터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했습니다. 인권위 군 인권보호국 조사관 6명이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 대령이 정당한 수사를 했다가 도리어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박 대령이나 숨진 최상병 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의 수사자료 인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한다면 부대장의 뜻대로 군 수사와 재판이 좌우됐던 과거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혐의자는 특정하지 말고 기록만 정리해서 보내라는 지시도 수사 활동의 부당한 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뒤인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된 이 사건을 기각시켰습니다. 김 보호관은 이러한 주장을 묵살하며
막무가내로 의결 절차를 밀어붙여 수차에 걸쳐 반복해서 표결을 강행했으며 3명으로 구성된 인권위 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추천 김용원 위원과 국민의힘 추천 한석훈 위원은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원민경 의원은 기각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만장일치가 안 됐으니 관례대로 위원 11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결정하자고 했지만 김용원 위원이 기각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기각 의견을 밝힌 분들은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인정한 것인 바 군인 인권이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위원은 보고서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 결정은 위원들이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뭐 결정적으로 그게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인용이냐 기각하냐가 결정되는 거죠.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바로간다 사회팀 이문현입니다. 지난해 말 GTX-B 노선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GTX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변전소 설치를 놓고는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논란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KTX 등 6개 노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 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과 C 노선도 이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기찻길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테니스장 부지에 GTX-B와 C 노선의 전기를 공급할 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4층 깊이에 지어지고 그 위 건물은 GTX 운영사 직원들의 사무실로 이용됩니다. 아파트에서 바로 눈앞에 들어오는 변전소 부지. 단지에서 불과 30m 떨어진 거리에 고압 전기를 다루는 변전소가 들어선다고 하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전소라는 게 이름만 들어도 전자파나 유해한 물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집 앞에 그게 들어서는 게 맞는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가까워요, 진짜. 저희는 고층도 아니고 아무래도 계속 노심초사할 것 같아요, 살면서도. 역 주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변전소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동대문구청 민원 게시판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2,000건 넘는 항의글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동대문구청은 변전소 공사 강행 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에 변전소 공사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주민 의견을 이제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고 철도가 운영하게 되면 계속 그 전자파가 24시간 내에 계속 흘러 나오는데 주민한테 큰 그 건강상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GTX-B 노선의 변전소가 예정된 경기 부천의 상동 호수공원. 이 공원 주변 아파트 곳곳에도 결사 반대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과연 인구 밀도가 높은 주민들의 휴식적인 공원에 그런 화재가 발생되고 폭발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안전한 수치라는 시공사 측의 설명에도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국토부와 변전소 시공사 측은 기존 지상 전철 변전소의 평균 전자파 측정 값은 0.94 마이크로 테슬라로 드라이기 70 마이크로 테슬라, 전자레인지 5 마이크로 테슬라보다 낮고 국내 안전 기준치인 83.3 마이크로 테슬라보다도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에 수치가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거의 측정이 안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변전소를 설치할 때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위치인지와 공사가 가능한 국공유지인지를 고려한다면서 특히 GTX 혜택을 보는 역 주변에 배치하는 걸 우선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건데 주민들은 단체 행동에 나설 태세여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바로간다 이문현입니다. 이른바 개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강형욱 씨가 자신의 반려견 훈련 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소위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은 한 구직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영욱 씨 부부가 운영하는 보듬 컴퍼니 퇴사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대표가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면서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SNS를 보며 사생활을 수시로 검열하고 사무실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으로 9,670원을 지급했다. 업무의 지시와 감정적인 태도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정신과를 다니게 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번졌고 논란이 커지자 강 씨가 고정 출연 중인 KBS 프로그램 걔는 훌륭하다는 지난 20일 결방했습니다. 강 씨와 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물론 반려견들을 위한 공간까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월 초부터 사람이 뜸하기 시작했지.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세요? 훈련 때니까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훈련을 시키는지 왔다 갔다. 보듬 컴퍼니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30일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전면 종료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강 씨에게 몇 차례 연락을 취하기도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강 씨가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관할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지청에 강 씨를 상대로 접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노동부 의정부 지청 측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직권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순항하던 중 전조 현상도 없이 닥친 난기류였는데요. 승객 1명이 목숨을 잃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기 좌석 위로 비상용 산소 마스크가 주렁주렁 내려와 있습니다. 바닥에는 음식물과 포도주병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갑작스런 난기류를 만나면서 크게 요동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분이 조금 넘는 짧은 시간 동안 1,800m나 급강하했습니다. Hitting the ceiling and landing back down in like really awkward positions. People like getting massive gashes in their head, concussions. 승객과 승무원 229명을 태운 여객기는 비상 상황으로 판단하고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대 영국인 1명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고 승객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국적 승객도 1명 있었지만 부상자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How do you feel about the experience? Were you hurt? 작년에는 하와이에서 시드니로 향하던 여객기에 승객들이 천장이 파손될 정도로 머리를 강하게 찌으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풍이나 구름 같은 전조 증상 없이 느닷없이 발생하는 난기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Clear air turbulence, if that is in fact what happened here, a thing that meteorologists can't predict, air traffic control can't see, and there isn't a sensor on board a flight deck of any airliner that can detect it. 영국 레딩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1979년부터 2020년 사이 극심한 난기류 발생 건수가 55%나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는데요. 이 학생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도중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국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도심 상가에 있는 여자 화장실. 지난해 9월 한 여성은 고장난 화장실 칸을 피해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다 세면대 아래에서 작고 검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비장애인용 칸을 당연히 열었는데 고장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막혔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서 이제 옆에 있는 장애인용 칸을 썼고.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남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는데 석 달 동안 불법 촬영한 여성이 100명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랑 부모님들 나와서 많이 노는 활동적인 공간이거든요. 경찰은 이 학생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불법 촬영을 했던 상가와 가까운 다른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또다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겁니다.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건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되게 엄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학생은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피의자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상황에 대해 경찰은 앞선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주식시장만 부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마저 이달 들어 2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는데요. 국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데다 정책의 불확실성도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뉴욕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우리 코스피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거액 자산가들은 한국 주식보다 미국 빅테크 초일류 기업에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계십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7조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이달 들어서만 2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는 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며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애매합니다. 애초에 AI 산업같이 주가를 끌어올릴 국내 대형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의 불확실성도 이유로 꼽힙니다. 공매도를 계속 막냐, 재개하냐를 두고 금융감독원장과 대통령실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릴지 말지를 놓고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해야 될 건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결정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게. 올 들어 일본은 16.9%, 미국은 12% 이상 증시가 올랐지만 우리는 2%대 상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률 최하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빌라를 찾는 분도 줄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LH를 비롯한 공기업들은 오히려 신축 빌라를 비싸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내놓을 임대사업용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박철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빌라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나온 12가구 모두 금세 세입자가 찼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매입해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내놨기 때문입니다. LH가 사들인 빌라 가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하나가 달린 소형 평형은 최고 6억 원, 방 3개에 화장실 1개짜리 중형은 7억 원에 육박합니다. 인근 중개업소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용이 제일 큰 게 23평이더라고요, 전용이. 그걸 7억 주고 들어가시겠어요? 지하철도 보이잖아요, 위치가. 실제 인근 빌라의 시세는 3, 4억 원대입니다. 심지어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축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LH가 2배 정도 비싸게 매입한 셈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H의 사업 방식을 지적합니다. 공기업들은 기존 주택을 사들이기보다는 민간 건설업자와 사전에 계약을 맺고 준공한 뒤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을 주로 씁니다. LH와 SH, GH 등 주택 공기업들이 지난 3년간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지출한 자금은 9조 3천억 원. 이 가운데 80%가 넘는 7조 8천억 원이 약정 매입에 쓰였습니다. 기존 주택을 살 때보다 매입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 숫자를 더 확보하는 대신 건설업체의 분양만 돕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축 약정이 왜 문제냐면 신축 가격이 부풀려집니다. 서민들이 지금 살아야 하는 그런 그 저층주거지 주택 가격마저도 제도를 통해서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LH 측은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비용이 더 늘었을 뿐이라며
품질 등에서 장점이 많아 가격만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돼 지옥 같은 군 생활을 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프락치로 내몰리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사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반독재 시위가 불붙자 박정희 정권이 위수령을 발동한 1971년 그날. 중앙대 총학생회 간부였던 남철희 씨가 학교에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얻어맞으며 빨갱이라 자수하라고 강요받다 가족도 모르게 강제 징집됐습니다. ASP, 반정부 학생이라는 딱지가 붙은 군 생활은 옥살이였습니다. 민간인 거주지역하고 몇 킬로 떨어진 산악지대에 철책으로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보안대가 저희를 24시간 밀착 그런 감시를 했습니다. 서울대생이던 박재호 씨는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선 1980년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대공분실에서 강목을 든 형사 협박에 휴학기에 도장을 찍고 강제 징집됐습니다. 군대라고 가봤더니 딱 빨간 도장 찍어가지고 무조건 최전방이에요. 휴가 때는 함께 야학 활동을 하던 동료들 동향을 파악하라는 프락치 활동 지시도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을 강제 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이 가운데 22명이 제기한 두 소송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강제 징집 피해자에게는 3천만 원, 프락치 활동까지 강요받은 이들에게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피해자는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진실화해위가 인정한 건 28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사법 개정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겠고. 현재 12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작을 주도했던 국방부나 경찰청, 교육부 등 국가기관 어떤 곳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중시의 거목 신경림 시인이 암투병 끝에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대표작인 농무, 목계장터, 가난한 사랑 노래 등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과 도시에서 밀려난 서민의 애환을 친근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1980년대엔 재야단체의 요직을 맡으며 반독재 투쟁도 펼쳤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문인장으로 치러집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신인 투수 김태견이 어제 데뷔 첫 세이브를 기록했는데요. 묵직한 구위와 공격적인 투구로 신인왕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8대2로 앞서다 순식간에 동점 위기까지 몰린 상황. 두산 이승엽 감독이 급하게 호출한 선수는 18살 신인 김태견이었습니다. 김태균 선수가 평소에도 몸이 빨리 풀리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려와 달리 김태견은 직구 3개로 병살타를 유도해 불을 껐습니다. 데뷔 첫 세이브였습니다. 개막전 이럴 때는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좀 더 위기 상황에 올라가는 게 좀 더 재밌고 짜릿한 것 같습니다. 데뷔 2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분주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태견. MLB 서울 시리즈에서 로버츠 감독의 극찬을 받았다가 개막 후엔 기대 이하의 투구로 2군행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 많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흔들렸던 것 같고 2군 다녀와서부터 그런 부분이 잡히고 나니까 좀 더 피칭 내용도 좋아지고 다시 1군에 복귀한 뒤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최고 구속 153km의 빠른 공을 전체 투구의 80% 가까이 구사한 게 비결이었습니다. 5월엔 0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이승엽 감독의 믿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직구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에 선배들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 위기를 직구로만 막았다는 거에 놀라셨지 않을까 싶고 제 장점은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요. 롯데 전미르, 한화 황준서와의 신인왕 경쟁, 직구 패전수에 대한 칭찬과 기대. 수많은 화제에 둘러싸여 있지만 김태견의 시선은 야구장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준서나 미르나 다 선엽이나 서로 잘하고 있다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야구 이외에도 배울 점이 많은 선수로 남는 게 목표고.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한국 축구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이죠. 잉글랜드 2부 스토크시티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첫 시즌을 보낸 배준호 선수의 이야기를 손장훈 기자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20세 이하 월드컵 4강을 이끌고 대회 최고 유망주로 주목받은 배준호. 기대대로 대회 종료 2달 만에 잉글랜드 2부 스토크시티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가보니 또 상남자적인 모습도 있지만 자신감은 있었어요. 네, 이제 뭐 적응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통할 거라는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5달 동안 골 없이 도움 2개에 그쳐 팀 내 입지마저 불투명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배준호는 자신의 축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거친 몸싸움에 버티기 위해 근력 운동에 집중했고 하루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I feel basically stronger now. I love the atmosphere in the UK.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의 간단한 소통을 하게 됐을 때는 그냥 이걸 제일 먼저 배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되게 얘기를 하고. 노력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상대 수비를 힘으로 제압하고 터뜨린 홈 데뷔골을 계기로 완전히 살아났고 구단의 이달의 선수당을 3번이나 받을 만큼 빼어난 활약으로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시즌 전체 최고 선수에 뽑힌 건 당연했습니다. 팬들은 배준호를 한국에서 온 왕이라고 부르며 응원가까지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팀의 반대로 올림픽 최종 예선에 뛰지 못한 건 여전히 아쉽습니다. 대신 더 큰 무대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이번엔 제대로 대표팀에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꿈만 같을 것 같아요. 누구나 동경하는 손흥민 선수도 있고 홈팬들 앞에도 데뷔골도 넣어보고 싶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월드컵에 나가서 뛰어보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며 삼성으로 이적한 이대성 선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진정성 있는 영입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해외 진출 1년 만에 돌아와 삼성으로 이적한 이대성은 가스공사와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주체가 저니까 거기서 먼저 사과 말씀 드리고 싶고. 하지만 1년 전 이미 탈퇴를 통한 보류권을 포기한 건 가스공사의 의지였고 복귀 결정 후 포인트 가드로 뛸 수 있는 삼성으로 가겠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협상 도중 가스공사가 뒤늦게 영입 제안을 해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성 있는 오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이에요.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 등록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대성에게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일본 팀과 계약 해지 시점인 17일에 이대성에게 연락이 와 공식 제안이 늦어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대성이 일본 팀과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친분이 있는 삼성 김효범 감독과 사전 접촉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거의 청문회 같은 느낌으로 축하받으면서 좋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KBL은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벌써 바닷가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부산 해운대의 모습입니다. 시원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모래사장 위에는 건물 3, 4층 규모의 거대한 모래 작품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 그동안 그림으로 봐왔던 세계 유명 작품들인데요.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개장일도 보름 정도 앞당겨 다음 달 1일에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대구 32도, 강릉 31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도 안개가 심하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의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 동쪽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